라라의 힐링 공감. 매주 금요일 저녁 마포 FM이 준비한 전격 힐링 타임. 안녕하세요. 라라의 힐링 공감 DJ 라라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규현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규현입니다. 규현님. 네. 규현님, 이번 주에는 또 질문을 바꿔봤습니다. 네. 규현님은 한 주간 무엇이 행복하셨나요? 요즘 굉장히 덥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더울 때만 입을 옷이 여름 옷인데요. 네. 짧고 뭐 이런 옷들이죠. 네. 근데 그게 거의 일주일? 네. 네, 2주일 정도밖에 못 입는 옷인데. 맞아요. 네. 1년 내내 저기 구석에 정말 처박혀 있다가 세상 구경하러 나오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옷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입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 조금 행복했었어요. 와닿습니다. 네. 이번 주 유난히 더워서 네. 저도 못 입고 좀 잠깐 입어야 되는 매우 얇은 옷과 네. 약간 야사시한 옷들, 노출이 심한 옷들을 네. 드디어 널리 입어줄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네요. 네. 네, 저도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라라님은 무엇이 행복하셨나요? 네, 한 주간 저는 이번 주 제가 진행하는 워크샵 과제가 TV 안 보기, 책 네. 안 읽기, 인터넷 안 하기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무언가 계속 정보가 입력되고 있는 것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네. 그것들을 다 멈췄을 때 우린 아마 좀 지루하고 네. 어쩔 줄 몰랄 거예요. 근데 네, 네. 그럴 때 어떤 것을 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TV 일단 전원도 다 뽑고 책도 주변에 한 6권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걸 항상 읽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책도 다 치우고 SNS 어플도 지우고 이랬더니만요. 네. 할 일이 없어서 네. 청소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피곤해서 네. 일단 눕고 TV 네, 틀고 네. 한두 시간만 잠깐 쉬자 이랬는데 네. 누워있는데 심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안 쉬고 일어나서 네. 뭐라도 할까? 이러고 일어나서 그쵸, 할 게 보이죠. 네, 뭐 먼지도 쌓인 게 보이고 이래서 막 책상, 뭐 옷장 갑자기 집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TV를 안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행복해졌습니다. 요즘 제가 청소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TV가 없어서 네, 네. 새로 신혼집에 TV를 안 놓으셨다고 네, 네. 들었어요. 네. 네. 저는 집 상태가 내면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저 말고는 네.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공연을 한 달 정도 해서 몸이 되게 초토화되고 일정이 막 너무 바빴을 때는 집도 똑같이 초토화되어 있고 막 그렇죠. 엉망진창이고 막 바닥 서걱거리고 그쵸.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쉬고 안정을 찾을수록 집이 되게 깨끗해져 가서 제 내면의 상태를 집이 정말 외부로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은 생각이 진짜 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밤에 있는 이야기들을 네. 지난주에 이어 또 잘게 쪼개요. 네. 자근자근 씹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규현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단문 메시지는 샵 1007 페이스북 페이지 라라의 아티스트웨이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 인터넷 라디오 팟빵, 라디오팟 어플 후기 게시판, 긴 사연이나 공개되기 원치 않는 사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고민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라라517 LARA517 @네이버닷컴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후기, 질문, 상담 글에 목말라 있습니다, 여러분. 네, 행복하고 보내주세요. 싶어요. 네, 행복하고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두 번째 밤 챕터에 있던 핵심 단어들만 한번 쑥 짚어볼게요. 네. 가치 전환, 열등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 경쟁, 건전한 열등감, 불행 사랑, 무늬만 인과관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심리학 용어는 네네. 없지요. 네. 네, 다른 여러 책에서 읽을 수 없는 또 꽤 낯선 주장들이 많았거든요. 규현님은 읽으시면서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일단은 청년의 상태? 네.
청년이 철학자의 얘기를 듣는 그 반응들이 굉장히 유해졌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청년이 마음 상태가 심리 상태가 네. 조금씩 열리는구나를 저는 책을 네. 읽으면서 느꼈어요. 첫 번째 밤에서는 주로 내가 저 철학자 저 늙은이를 넉다운 시키리라 막 이런 이겨먹으리 막 이런 게 있었죠. 전의가 막 불타올랐는데 네. 이젠 뭔가 좀 들으려고 하는 어쩌면 하는 느낌이 좀 있었죠.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 챕터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건전한 열등감이었어요. 열등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던 이 얘기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네.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이 여러 가지 방금 읽어드렸던 낯선 정의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요.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엄청 덥지요. 네. 이 더운 여름을 좀 시원하게 해줄 노래 한 곡을 듣고 가겠습니다. 라이너스의 담요가 부르는 Summer Night Magic인데요. 아주 달달한 곡입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공원에 앉아 떠들다 모기에 뜯긴데도 Believe summer night magic 나의 눈 감을 수 없이 내게 취해버려도 Believe in summer night. 네, 노래 좋죠? 하와이 같아요. 네, 하와이에서 잠시 칵테일 한잔 마시고 온 기분이 드는 Summer Night Magic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챕터, 짜잔. 민망하네요. 왜 자신을 싫어하는가? 예, 청년이 드디어 자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는 단점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신을 사랑하기 좀 어렵다. 네. 질문을 합니다. 네. 도대체 무슨 이득이 있길래 내가 나를 싫어할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철학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이득이 있어서 자신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단점만 보고 있는 거다. 라고 말해서 또 청년을 분개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남에게 부정당하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목적으로 아들러는 계속 목적을 얘기하니까요. 네네. 상처받지 않을 목적으로 나를 싫어하고 단점만 보기로 결심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도 내 성격이 이래서 그래. 나는 원래 못났으니까. 그 여자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네네. 것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철학자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네. 크든 작든 상처를 받게 되어 있고 자네 역시 상처를 두게 되지. 주게 되지. 네네. 이 대목 정말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모든 인간관계는 상처를 동반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그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좀 하면 네. 저는 매년 항상 숨막히게 공연을 달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스태프진들과 공연들을 쉬지 않고 그리고 할 때마다 공연 프로젝트마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바뀌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서 일을 해왔는데 네. 이제 올해 들어서 네. 히키코모리 놀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서 나오지 않죠. 집 네.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심지어 이제 교통비가 거의 10,000원, 20,000원이 나오는 자전거나 걸어서 갈 수 있는 수단 안에서만 일이 이루어지고 네. 사람은 거의 만나지 않고 집에만 있는 중인데요.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일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 말고 네. 관계에서 맺는 스트레스는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게 돼서 네. 어제 첫 미팅을 갔는데 네. 또 만나자마자 또 제가 말실수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어떤 약간의 긴장감, 네, 네. 역동을 또 느끼고 이러면서 또 관계 안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제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저 대학교 1학년 때 네. 저는 강원도 처자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강원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어요. 네. 올라와서 1년을 보냈죠. 네, 그 기말고사, 기말 작품 이런 거 쓰면서 네. 오로지 생각은 하나였어요. 이거 끝나면 나 산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네. 그 생각이 정말 머릿속을 온통 다 채웠거든요. 네. 그게 1년 동안 서울살이에 되게 지쳤었나 봐요. 네. 네. 그래서 그 기말 작품을 내자마자 강원도행 기차 표를 끊어서 네. 그 강원도 태백 산골에 네. 신부님이 하시는 아.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네네. 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네. 산으로 들어갔어요. 네. 산으로 들어가서 한 2박 3일 정도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죠. 네.
무건 수행을 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는데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네. 거기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네. 네, 그러면서 산을 내려오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산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이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아들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맞아요. 불가능하죠. 그쵸. 어느 산에도 누구도. 사람이 살고 있고 바다에도 있고 네, 제가 맞습니다. 찾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돼 있는 곳은 네. 사람이 살기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떠나서 살고 싶다고 하면서도 네. 막상 가면 외롭다고 합니다. 다들 그러니까요. 외로워하고 사람을 찾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는다는. 그렇죠. 이 인간관계는 정말 상처가 네. 이렇게 따라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옵니다. 관계에서 상처가 없는 관계란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필수 조건이네요. 네, 실제로 네. 가족 안에서도 늘 상처를 주고받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관계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또 성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제 인도 갔을 때 얘기를 좀 해보면요. 한 달 동안 어떤 명상하는 일정에 갔다 왔었는데요. 아주 깨달음이 되게 깊고 인도를 아주 여러 번 오가시면서 수행을 하셨던 스님들을 많이 네. 만났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같은 기숙사 안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고 생활하다 보니까요. 작은 일에 삐지기도 하시고요, 스님들이. 막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되게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아주 일상적인 그런 감정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요. 실망한 게 아니라 내가 착각했구나. 어떤 환상이 있었구나. 네.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그런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되게 고요할 것이다. 라는 이런 착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엄마도 이렇게 친구들 네. 사이에 가시면 고민 잘 들어주시고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언제 한 달은 아니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네. 근데 여행 다녀오셔서 뭐 받고 좋았고 이게 아니고 네. 그 기집애는 그 기집애는 어머니로서는 최대한의 네, 욕 네. 아닌가요? 그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게 그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음. 그 친구들끼리의 그 자존심 싸움 이런 네, 것들을 막 네,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되게 귀엽게 느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저렇게 나이가 들어도 네. 친구들 사이에서 질투하고 네. 또 미운 게 보이고 네. 정말 자연스럽구나 이런 네,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해도 또는 뭐 목사님이랑 성직자라고 해서 또는 뭐 철학자라고 해서 이런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서 네. 상처도 안 받고 인간관계에서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게 정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요. 그건 내가 나약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인간관계가 원래 상처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실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상담사로서 네. 감정을 되게 잘 컨트롤하고 관계 맺는 법,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나서도 난 왜 여전히 상처를 받지? 라는 의문에 빠졌었는데 네. 저 역시 어떤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란 내가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어도 네. 뭐 상처를 덜 받을 수는 있어도 안 받지 않는다는 것. 네. 저희 애프터 모임, 워크숍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밖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고 네. 저희 모임 와서 막 울고불고 했어요. 그러다 끝날 때, 아, 정말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여기 와서 그 상처를 사람에게 위로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네, 그럼요. 관계에서 위로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어울렁더울렁 살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자신 없다고 하실 필요는 네. 없습니다. 우린 모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계속해야지. 짜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데요. 네. 이 질문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도 책 보면서 이 문장에 줄을 쫙 그어놨거든요. 네. 그리고 줄을 치면서 내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것들도 다 인간관계에서 나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정말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나온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돌아보면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청년은 굉장히 길길이 날뛰죠. 네.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막 날뛰는데 저도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되게 덤덤하게 읽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되게 좀 생생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을 때 도대체 내 인생에 뭐가 문제일까라는 질문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네. 질문에 빠져서 정말 꼼꼼히 곰곰이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이제 하나씩 정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삶이란 일 플러스 관계다라는 도식이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그럼 나는 봤어요. 네. 일에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도 일할 때 욕 안 먹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지? 관계구나. 관계가 문제였구나. 그럼 관계에서 뭐가 문제인가? 그동안 겪은 관계에서 불편함을 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네. 중심에 내가 있더라고요. 결국 내가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정말 인생을 바꾼 깨달음이고 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는 되게 중요한 도식이거든요. 네. 이후에 그래서 저에게 집중하니까 관계가 풀리기 시작했고 관계가 풀리니까 일도 풀리더라고요. 그 이후에 더 알아낸 것은 일과 관계, 삶이란 일 플러스 관계다였는데 그 둘 중에 또 뭐가 더 중요하냐 봤더니 네. 일이 아니라 관계였더라. 그래서 어쩌면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일을 잘하려고 되게 노력하잖아요. 그쵸, 뭐 네. 자격증도 따고 계속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일과 관계 중에 제가 정리한 바로는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을 잘하고 싶다면 삶을 더 잘 살고 싶다면 관계에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실제로 관계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고 잘 얘기해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또 그렇게 혼자 네. 우울증에 빠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10대 때 할 자아 정체성을 그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때 또 하지만 어렵게 얻어내는 것이 네. 관계가 더 중요하고 관계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상처를 잘 받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네. 관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오히려 이런 고민을 했어요. 나는 왜 상처 안 받지? 아, 진짜. 그런 청취자님들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발견했죠. 내가 상처받지 않는 이유를. 네. 그런데 제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지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네. 기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고 받을 것들을 생각하면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은 그만큼 해주지 않았을 때 상처받잖아요. 네, 네. 근데 기대하지 않으니까 네. 상처도 받지 않고 네. 그리고 편하고 네. 그리고 나만 잘해주면 되고 그 이후의 것들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네. 저 말이 정말 기현님은 그렇게 살고 계시고 정말 중요한 말인데 사실 실천은 쉽지 않아요. 보통 싸울 때 보면 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의 어떤 반응, 행동,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배려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게 충족되지 않아서 싸움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기대를 안 하면 싸울 필요도 없는 게 맞습니다. 참 현명하십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네, 있는데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네. 동양철학 부분에 네네. 불교 챕터에 무주상보시란 말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무언가를 보시하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운 다음에 도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라. 뭐 예수님의 말로 하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네. 하라. 또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면 그 도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네. 돌려받겠지? 네네.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런 것조차 없는 게 진짜 보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규현님 얘기와도 되게 통하는 것 같아요. 바라는 게 없으니까 주고 나만 기분 좋게 주고 그러면 끝이다. 괜찮다라는 말씀. 근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기대하고 상처받고. 네. 근데 저는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살지 않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 가끔씩 들 때 있거든요. 청취자님들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대신 화내드릴게요. 네, 참 잘나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또 세 번째 챕터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짜잔! 열등감은 주관적인 감정이다. 네. 아들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열등감에 대한 개념을 규정했다고 하는데요. 네, 책에도 나오죠. 네, 열등감을 읽어드릴게요. 민더 베르티 히카이트 게필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독일어로 말씀해 네, 주셨어요. 네, 독일어로 베르티는 가치가,
민더는 더 적은, 그리고 계필은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가치가 좀 낮다고 느끼는 느낌이다.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철학자의 키가 155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히 남자로서 155면 열등감을 네. 느꼈겠죠. 근데 네. 철학자가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 그게 왜 열등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대본에 지난주에 이어서 네.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네. 중요한 말이라. 지난 글씨 당구장 표시. 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이다. 누군가는 155, 키가 155여도 네. 열등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 사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네. 키 155인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다. 네, 네. 조개 반응하지 않고요. 무의식적 반응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키가 네. 155인데 끊임없이 열등감을 느끼고 살지, 아니면 충분해 2kg도 문제 없어라고 살지는 선택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체중, 뭐 키, 외모의 기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잖아요. 조선시대나 중국에서는 굉장히 살찐 여자가 미인이었고요. 네. 눈이 작을수록 네. 미인이었고요. 사회적 맥락에서 성립되지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기준으로 정한다면 지금 내가 느끼는 열등감들은 열등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한 얘기 있잖아요. 너 참 날씬하다. 아니야, 나 너무 살쪄서 살 빼야 돼. 네가 더 날씬하다. 얘기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얘기들. 도대체 날씬하다는 기준은 뭡니까? 그렇죠. 뭐길래 너 날씬하다고 말하고 아니야, 나 안 날씬해라고 주고받습니까? 살쪘어 이런 얘기하고. 네, 살쪘다는 기준은 또 뭡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다 살쪘다고. 네, 얘기하고. 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시작하면 네. 그럼 됩니다. 내 살이 60kg건 50kg건 40kg건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단체에 어떤 선배 언니가 그 표준 체중을 그 체크해 봤대요. 네. 자신의 키에 자신의 표준 체중은 55kg더라. 165cm인 언니였고, 네. 그래서 자신의 적정한 체중은 55kg더라. 그래서 자기는 55kg가 되면 잘 살고 있구나. 내 몸은 건강하구나라고 인정한대요. 근데 실제로 주변 보세요. 55kg인 사람은 미친 듯이 살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다 빼려고 하고 50kg 미만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그런데 정상 건강 체중인데요. 그렇죠. 그 언니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우리는 항상 텔레비전을 보면서 연예인들을 네. 기준으로 삼으니까 네. 정말 내가 뚱뚱해 보이고 네. 더 예뻐져야 되고 이렇게 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규현님도 연예인들 보셨잖아요. 가까이서 네. 보면 외계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괴물 같습니다. 네, 정상이 아니에요. 네, 이게 보통 평균 인간의 3분의 1만 존재하는 인간들 같아서 맞아요. 저는 약간 소름 끼쳤어요. 어떤 분 결혼식에 연예인이 좀 많이 왔는데 네. 다 이렇게 우주인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딴 얘기하지 말고 네.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모든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게 사회적 맥락이고 절대적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관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네. 라고 마무리 짓고 이제 마지막 4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관되게 짜잔. 민망합니다.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 우월 컴플렉스 이런 용어들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책에서 또 아들러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발언을 했지요. 네. 열등감은 나쁜 게 아니다. 네. 이 내용 규현님 어떠셨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열등감은 나쁜 건데? 네. 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나쁜 게 아닌지 이제 차근차근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전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죠. 자기 힘으로 먹고 자고 싸고도 못하는 그렇죠.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네. 무기력한 존재로 태어나서 누구나 무기력한 상태를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책에서는 뭐라고 했죠, 규현님? 우월성 추구? 네, 우월성 추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니까 우월한 존재가 되어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말이 열등감이겠죠. 우월하지 못한 존재인 상태.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하고 싶어서 전진을 하다가 도달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네. 요리사가 되지 못하고 뭔가 서투르고 잘 칼질도 못하고 맛이 좀 밍밍하고 이럴 때 뭔가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 그것이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열등감과는 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열등감을 갖는 것도 병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매우 정상적이며 네. 성장을 위한 오히려 자극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일정의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왜 열등감을 그토록 나쁘게 봤을까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내가 남보다 조금 못한, 네. 그쵸? 남보다 좀 떨어진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쁘다고. 네. 네, 그런 감정이 나쁜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감정은 열등감이 아니라 열등 콤플렉스라고 말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학벌이 안 좋아서 성공할 수 없다. 뭐 못생겨서 연애를 할 수 없다. 누군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못생긴 거겠죠.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학벌이 안 좋은 걸 거고요. 이것을 또 이 책에서는 재미있는 용어를 썼는데요. 무늬만 인과법칙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는데 마치 중대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의미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학벌이 안 좋다고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연애를 못하는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못생겨서 연애를 못하는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인과관계처럼. 그러니까 그런 열등 콤플렉스를 가지고 핑계 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력이 낮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용기를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용기를 내지 않으면서 나는 학력이 낮아라는 핑계를 댄다는 그쵸. 거죠. 저의 예를 들면요. 네. 규현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원을 자퇴를 했습니다. 네. 일조했습니다, 제가. 같이 입학하자고 말해놓고 같이 입학하고 규현님을 버리고 저 혼자 자퇴를 했는데요. 저는 학력이 짧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인데 역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네.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음악적 학력이 없다는 것에 네. 대한. 그래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을 갔고 정말로 맞지 않았고 맞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방황했는데 결국 올해야 돼서야 용기가 났어요. 네. 나에게 학력이 중요하지 않다. 학력 때문에 내가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게 네. 이제야 용기가 나서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네, 솔직히 음악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어느 학교를 나오고 네. 네, 어떤 학벌이 있고 그래서 네.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닌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은 인정이 안 됐어요. 끊임없이 고졸자인 유명한 연예인들을 막 찾아봤어요. 네. 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다. 분명히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능력에. 라고 말은 하는데 오랫동안 저에게 학력 때문에 생겼던 상처들이 네. 계속 기억이 나서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게 컴플렉스가 정말 더 복잡해지는 네네, 거죠. 정말 복잡해지는 컴플렉스 상태가 됐는데, 이제서야 용기가 난 것 같아요. 이제 학력과 상관없이, 또는 학력이 없어서 나에게 불리할 수 있어도 나는 계속 가보겠다라는 결정을 이제야 했습니다. 실제로 용기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요. 열등 콤플렉스의 반대인 우월 콤플렉스를 보려고요. 이건 지난 시간 자기사랑 시리즈와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네.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 그쵸. 자존심을 세울수록 자존감은 낮다는 건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월요일날 워크숍에서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뭔가 되게 똑똑해 보이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 보통 기죽잖아요. 네. 좀 불편해지고 네.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데 보통 그렇게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많이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 기죽을 필요 없다고.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작은 존재인 걸 눈치채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사람은 단지 두려운 거라는 걸 두렵기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많이 안다고 나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이런 경험도 했다고 막 얘기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애쓰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 작은 존재라서 그렇다는 거. 두려워서 조금 더 크게 보이려고. 네네네. 확장시키려고 하는 이렇게 거네요. 작은 사람이 거인처럼 보이려고 부풀리는 상황.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아 나는 저만큼 모르는데 저만한 경험이 없는데 경력이 없는데 하지 말고 좀 무섭구나. 너 두렵구나. 그래서 커 보이고 싶구나. 더 멋있는 사람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진다는. 그래서 우월 컴플렉스란 사실은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우월성을 자랑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행 자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네. 불행을 누리고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상태. 아들러는 또 굉장히 재밌는 말이었죠. 네. 아들러는 갓난아이는 지배하지만
지배받진 않는다. 저도 이 얘기 읽으면서 생각났어요. 네.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네. 그 아이가 왕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집안의 모든 스케줄이나 네. 집안의 뭐 가구의 위치나 이런 네. 것들이 다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아이처럼요. 연약한 아이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무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나 이렇게 아팠어. 나 이런 고통이 있어. 그래서 그걸 이용해 특별해지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통의 자리로 주거지를 옮긴 사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피해자, 가해자 놀이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네. 네, 안 들어보신 분은 네. 지난주 방송을 참고하세요. 네. 네. 그런데 그 열등감 자리에 있을 때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듯이요. 열등감을 끊임없이 토해내는 사람이 있을 때, 나 상처받았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모두 다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갑니다. 그쵸.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해주기 위해, 다독여주기 위해, 그 사람은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내려놔야 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불행 자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네. 마음대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요구를 막 들어줄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관심에서 그 관심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번 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탑조명 아래 네. 있는 사람들. 네네네. 네. 그 탑조명에서 한 일어서서 걸음, 또박또박 자신의 삶으로 네. 그 자리에서 관심받고 그 동정을 받는 것을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용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자신의 거의 일부고 전부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죠. 네. 네. 남들보다 높은 곳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의 발을 한 발 더 내딛는 것. 계속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데 용기란 남들만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자리에서 한 발짝 더 간다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우월성을 추구하는 거고요. 또 건전한 열등감을 우리는 추구해야겠죠. 열등 컴플렉스가 아니라요. 네. 건전한 열등감이란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내가 있고요. 그 이상에 아직 도달하지 못한 지금의 내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의 내가 이상적인 나로 계속 가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열등감이다. 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열등감이라는 거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를 발전시켜주는 네, 감정이니까요. 원동력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나눠볼 건데요. 노래 한 곡을 좀 듣고 갈까요? 네. 오늘은 여름 특집 노래로 네. 준비해보았습니다. 아, 저랑 통하셨군요, 네. 위원님. 네. 조지 벤슨이 기타를 쳤고요. 네. 알자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서머 브리즈. 네, 썸머 브리즈 듣고 가겠습니다.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Sing it.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아유, 오늘 곡들은 다 해변에서 칵테일 해야 되고 약간 네. 리듬 타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한번 해주고 싶은 그런 곡들이네요. 네. 자, 이제 결론을 얘기해 볼 건데요. 결론으로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네. 규현님이 책을 낭랑하게 읽어주시겠어요? 네. 109페이지에 있는데요. 네. 기억하게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 어째서 그렇죠?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이 남으니까.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야.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겼어. 저 사람에게는 졌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네. 네, 그렇습니다. 경쟁을 하면요. 승자 아니면 패자죠. 둘 중에 하나니까 네. 패자가 되기 싫으면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승자가 돼야 합니다. 그쵸. 그러면 승자가 돼도 불편하죠. 언젠가 패자가 될 수도 있으니 네. 승자 자리에 있다고 해도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왜 전교 1등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전교 1등도 늘 언제 그 자리를 뺏길지 몰라서 불안한 네.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청년이 또 찡찡댑니다. 그렇죠. 네. 자신은 항상 모든 게 다 우월한 형이 있었고 그 형과 항상 비교당했고 그래서 나는 뭘 해도 형을 이길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이러고 또 막 철학자에게 개깁니다. 네. 그랬더니 철학자가 또 뭐라고 얘기해 주지요? 네.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없다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한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네. 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도 해방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네. 네, 맞습니다. 우리 근데 보통 누가 잘 되면 배 아프죠. 그렇죠. 싫죠. 네.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네. 근데 사실 이상하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왜 또 잘 되면 또 배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패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축복해주기 싫은 거죠. 네, 인정하기 싫은 거죠. 패자가 됐다는 느낌을. 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만약 경쟁이 아니라면 그럼 누가 행복해지는 게 상관이 없지 않나요? 내가 패자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경쟁하는 이유는 그 자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쟁하고 질투한다. 그 네. 자리를 차지하려고. 네. 그런데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리가 다 있다면 우린 아무도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러네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느냐 못 가느냐지 누군가를 이겨야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그 자리에 도달했다고 해도 나랑은 그렇죠. 상관없죠. 나는 내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요. 그 사람의 자리를 뺏는 게 내 자리가 아니고 네. 그냥 나의 자리는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난 내 자리를 찾아가면 되는 네. 거죠. 라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네. 보면 내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열등감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저긴데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걸 열등감으로 느끼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만 해도 이게 말이 그렇지요. 저도 이걸 습득하는 과정이 그리 짧지 않았고 참 오래 훈련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앨범을 낼 초보 싱어송라이터란 말이죠. 네, 네, 네. 음악을 오래 했지만 근데 제가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제 노래가 특별히 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실력 있고 개성 있고 아주 성공적인 싱어송라이터가 많고요. 네. 그런 사람 틈에서 내 음악이 들릴 수 있을까? 내가 설 무대가 있을까? 라는 느낌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망설인 것도 있을 겁니다. 빨리 나가지 못한 이유가요. 네. 이게 내 자리는 없을 거라는 누군가의 자리를 차지해야 될 것 같다는 열등감인데 그게 만약 그렇지 않고요. 내 자리가 반드시 있다면 네. 나는 그냥 거기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런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라라님께 네.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치유해주고 네.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곡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네. 라라님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면은 네네. 그죠 당장이라도 음반을 내야 되는 거죠. 네. 네. 비록 노래를 잘 못하고 내 노래가 엄청 뛰어나지 않더라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역사를 전공하고 사회탐구를 12년간 가르치다가 뮤지컬을 공부하다가 국악을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사람들을 치유하는 네. 일을 하고 있는 네. 나만 쓸 수 있는 곡이 있을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참가했던 작품이 있어요. 연극 나무야 바람이 불면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이게 대광고등학교에 있는 문경보라는 국어 선생님께서 실제로 학생들과 있었던 일을 네. 쓴 책을 내신 게 있어요. 네, 네. 학생들과 있었던 일화들을 네. 실화들을 책으로 내셨는데 네.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든 연극이었어요. 네. 제가 여기 음악으로 참가했었는데 네. 한 학생이 계속 학교에 잘 오지 않아서 네. 선생님이 이 학생을 찾으러 갔어요, 집에. 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빠가 매일 알코올 중독이어서 매일 술을 드시고 막 정신이 없고 쓰러져 있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도 집을 나가고 없어요. 아빠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네. 그래서 이 아이는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마시다가 버린 빈병을 모아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로 살 수 있는 것인 콩나물. 콩나물을 사서 아빠가 콩나물을 끌어들입니다. 이제 어느 날 진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학생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학교도 잘 못 나왔고 매일 지각했고 네. 정말 잘하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이런 내가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 세상에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반드시 있다.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힘내라 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그렇죠. 네. 근데 나중에 그 학생이 호텔 조리사가 되어서 선생님께 다시 와. 찾아옵니다. 네. 왜냐면 어린 나이에 네. 10대 때부터 콩나물국 끓이기 시작했잖아요. 학교를 못 간 대신 그 네. 시간에 무언가 요리를 했고 네. 내가 이걸 잘할지도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선생님의 말을 받아서 그래서 호텔 와. 조리사가 된 거죠. 멋진 친구네요. 네, 정말 네. 감동적 실화였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경쟁해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게 네. 아니고요. 네. 내가 가야 할 방향에 나밖에 못 가요. 아무도 그 자리엔 갈 수가 없는 내 자리가 네.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을 수 있는 네, 일인데 네. 뭐 시장에서 정말 머리에 쟁반을 입고 물건을 네. 음식을 나른다거나 네. 아니면 그릇을 만드는데 계속 같은 동작으로 네. 두드리는 일 아니면은 뭐 물건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네. 그러니까 반복되고 지루하고 그런 일인데 그런 일을 즐기면서 이거는 나밖에 할 수 없어 이런 네.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덧 달인의 경지까지 네, 오르신 네, 분들 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 어떤 기회를 네. 가진 분들이 되잖아요. 네. 정말 저는 그 프로그램 볼 때마다 예술이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우리가 예술을 아트, 뭐 미술, 음악, 춤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잘 차려진 음식을 대할 때도 우리 와 예술이다 이러고 그쵸. 네. 굉장히 멋진 무언가 기술적인 뛰어난 걸 봤을 때 예술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말씀대로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예술입니다. 그렇죠. 네. 그 친구가 끓여주는 콩나물은 정말 예술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기고 밟고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오직 내 평생에 내가 가야 할 그 자리 그것이 정말 물건을 쌓는 일일 수도 있고요. 정말 네. 전을 잘 붙이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그게 누가 봐도 하찮은 일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저 그쵸.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해내는 것. 그것이 된다면 우리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처럼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을 나눴냐면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반드시 상처를 동반한다. 네. 그리고 열등감과 열등 컴플렉스는 다르다. 우리는 열등 컴플렉스는 없애야 하고 열등감은 이용해야 된다. 라는 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금 강조했던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다. 다만 내가 가야 하는 나와 지금의 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데만 네. 집중해야 한다. 그때 필요한 게 열등감. 그렇죠. 열등감을 오히려 이용해서 성장의 자극제를 사용하면 된다. 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사회탐구 강사답게 청취자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빠밤. 감사해요. 네. 동참해 주셔서. 자, 내가 뭐뭐를 해야만 해 라고 말하거나 느끼는 것 중에 그 이유가 경쟁에서 비롯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살을 더 빼야만 해 라는 이유가 내 건강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누구누구보다 날씬하기 위해서인지 사람들보다 잘나기 위해서인지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해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남들만큼은 살고 싶어서인지 이런 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네. 남들한테 버젓한 네. 대학을 가고 싶어서인지 정말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인지 경쟁인지 진짜 내가 가야 할 길을 네. 위해서인지를 보시고 네. 경쟁이라면 이제 한번 경쟁을 멈추는 것을 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두려워하는 인간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월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공격당하는 걸 두려워해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 옆에 가면 네네. 무서워합니다. 네. 그래서 규현님과 친합니다. 규현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거란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격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늘 먼저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잘못하지 않아도 상황을 빨리 무마시키고 나에게 어떤 이렇게 상처가 오지 않게 하려고 어떤 애를 쓰는데요. 이제 미안하단 말을 정말 미안할 때만 하려고 정말 미안할 때도 두 번, 세 번 말했는데 한 번만 정중히 미안하다고 말을 하려고 요즘 어제도 또 노력을 했어요. 네. 줄여가는 중입니다. 저도 네. 라라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세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네. 화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저는 입을 다물어 버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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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다물어 버리고 아, 저 사람하고는 친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네. 경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우월한 대응으로 네. 우쭈쭈쭈 너 불안하구나, 너 무섭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조금 더 갸륵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지금 규현님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제가 배웠던 게 있는데,
0세에서 3세까지의 기억으로 사람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대요. 네. 피어 차일드, 두려워하는 차일드와 앵거 차일드, 분노하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대요. 그런데 피어 차일드는 이제 항상 내가 잘못했어. 두려워서 움츠러들어 있어서 무조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 날 공격하지 마. 하는 유형이라면 앵거 차일드는 항상 네가 잘못했어. 이렇게 버럭하는 타입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두렵다는 겁니다. 아. 네, 두려워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는 네. 걸 저는 이걸 공부하기 전에 몰랐어요. 앵거 차일드를 알기 전에. 네. 규현님 말씀대로 막 이렇게 공격적이고 큰 어떤 남을 막 네.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도 역시 두려워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이해한다면 좀 우월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네. 오늘 함께 얘기하시면서 규현님 어떠셨어요? 저는 지난주와 이렇게 연결시켜 보았는데요. 네. 지난주에 지금 여기라는 단어를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네. 지금 여기,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면 네. 이제는 그 열등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나은 존재로 네. 나의 자리로 가는 것, 거기에 한 걸음씩 떼어보는 일을 네. 시작하면 되겠다. 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네. 한 걸음을 떼는 것. 음. 정신적 금수저.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김 교수님답게 깔끔하게 오늘의 모든 내용을 정말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청취자님들도 오늘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후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저희 처음에 얘기했지만 후기에 굶주려 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미움받을 용기 두 번째 밤 챕터의 뒷부분을 좀 더 마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지금 규현님이 정리해 주셨던 대로 네.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라는 네. 곡을 듣겠습니다. 로더 벤더로스의 Here and Now 라는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 FM이 준비한 전격 힐링타임, 라라의 힐링공감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규현님, 그리고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클로징 멘트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한 발 내디 드세요. Here and now, I